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도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해서 종목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자, NSN 어제 드린 종목인데 오늘 폭발을 해줬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시가부터 갭을 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료 추천만으로 대응하시긴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종목들을 이제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내역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이 내역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시면은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 또 아니면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 되어 있죠. 네이버에 이렇게 왕심심 카페를 검색하시면 카페가 맨 위에 이렇게 뜹니다. 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카페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익률 누적한 부분을 또 체크를 안 해볼 수 없죠. 봅니다. 자, 21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413.36% 기록을 했고, 1096승 87패 1183개의 표본 92.6% 승률을 달렸습니다. 자, 22년도 데이터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복잡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종목도 있고 다소 정리를 좀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413.66% 107승 6패고요. 113개 표본 94.69%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통 종목들은 이렇게 다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뭐 증시가 2, 3%씩 폭락해 버리는데 일반 종목들이 뭐 실적 이런 것만으로 살아나기 어렵죠. 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추천드렸던 저희 종목들은 대부분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NSN. 일단 저희는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NSN 같은 경우 1590원까지 추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해서 기본 차익권에 충분히 도달을 해줬고요. 승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오늘 38,400원까지 올랐지만 기본 차익은 약간 모자랐습니다. 홀딩 유지하고요. 케이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져가고, 화성산업은 24,75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24,750원 승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종목들 줌인터넷 오늘 시가 나쁘지 않았는데 종가가 좀 많이 밀린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슈는 지금 사실상 좀 잠복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줌인터넷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단중에 접근 이어가시는 분들은 밀리면 오히려 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오늘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국가스공사인데요. 4850원까지 반등 나와줬죠. 4850원에서 승 잡고요. 그 다음 이제 2구산업 54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다소 저도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확실성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스타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익률로 증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1%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홀딩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았던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도 뭐 전 종목 차익이 하루 만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주저할 거 없이 바로 시장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600 이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2600 이탈은 무조건 없다. 2600 이탈 가능성은 0%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가능성이 한 10% 정도 생겼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과거 저희가 사례들을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같이 봐야 되는 게 저희가 크림반도가 있죠. 크림반도가 2014년 3월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전쟁이 사실상 일어났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고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돈바스 지역 때문에 날린 거잖아요. 근데 당시 같은 경우에 크림반도를 먹고 이 정도를 먹고 있던 상태였어요. 반군이 이 정도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큼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크림반도만 러시아가 가져갔고요. 일로 가져갔죠. 네, 러시아가 가져갔고 이쪽에 소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깨알. 그리고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이쪽 지역이에요. 근데 러시아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늘 증시가 난리가 난 건데 들어왔지만 지금 위치해 있는 지역은 도네츠크와 루칸스크, 마리우폴 해가지고 이쪽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 유지군 명목이긴 한데 사실상 우크라이나한테 너네 양보해. 뭘 양보해? 지금 너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나토 가입을 양보해 라고 하는 겁니다. 나토는 북대서양조합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다.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여기랑 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도네츠크 공화국 이 주변을 필두로 해서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지금 사태가 크림 반도 때보다 심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당시 상황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 상황과 현재가 거의 비슷했어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반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면서 전쟁을 선포했고 막 치고 들어와서 여기 보이시는 이만큼의 지역을 이렇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다소 당시의 러시아가 뭐 지금만큼 위협적이진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면 천연가스로 그때도 무장하긴 했지만 지금만큼 유럽에 해를 끼치고 있진 않았다. 네, 뭐 셰일가스라는 무기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 보면 14년도 3월 달에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크림 반도를 병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달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대략적으로 3월에서 4월 정도가 위기가 제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날아들고 막 했던 거는 8월, 9월쯤인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 근데 내성이 된 거죠. 내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딱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14년도의 증시 흐름인데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 14년도 3, 4월을 좀 보시면요. 자, 14년도 3월, 4월 보시면 증시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그냥 평상시 정도의 증시였다. 그러니까 당시는 뭐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위기는 다소 좀 적었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단기적으로 반응을 좀 했던 것 같은데 14년도 3월에서 4월 주기를 보면 오히려 이만큼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이때는 뭐 추세적으로 안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악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제 나스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당시 이 정도 빠졌었습니다. 자, 3월부터 4월 달까지 빠졌고요. 10% 정도 하락폭을 보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평상시 조정 구간이기는 했어요. 다만 그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박스권 흐름대로면 122평 라인 하단 커버 받쳐주고요. 쭉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략 이만큼이 더 빠졌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당시 하락폭은 대략 한 5% 정도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완벽히 고점까지 회복하는 기간을 놓고 보시면 저점을 기록한 날로부터 대략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역대 전쟁이 있었을 때 증시의 흐름인데 이게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인데 41년도, 56년도, 그리고 73년도, 90년도, 2001년도 해서 지금 총 둘, 넷, 여섯, 여덟, 12번의 사건들 중에서 둘, 셋, 넷, 5번. 그러니까 12번 중에 5번만 증시가 한 달 후에도 하락을 했다. 전쟁이 나온 후에 한 달 후에도 하락을 했고요. 그 외 7번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는 뭐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9.11 같은 경우도 0.2%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쟁 이후 증시가 올라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호재다. 다만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 이랍, 쿠웨이트 뭐 이런 오일 쇼크 같은 90년대 이런 패턴이에요. 오일 엠바고, 아랍 오일 엠바고 사건 해가지고 이럴 때가 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게 불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정도? 그게 아니면 거의 없었고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두 차례 오일 전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있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증시가 많이 빠졌고 이미 많이 빠졌고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쿠웨이트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쿠웨이트라든지 아니면 카타르죠. 카타르에서 이게 생산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한국 증시가 또 많이 움직였던 이유 중 하나는 이 러시아는 유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에서 뭔가가 이제 공급 루트가 이렇게 막 생겨버린다 라고 한다면 한국에 안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증시에 안 좋을 수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이때 오일 쇼크 때만큼 심각할까? 그거는 아니다. 이때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스잖아요. 가스고 지금 이대로면 대략 유가를 WTI 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70달러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왜 셰일가스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가? 미국의 셰일가스는 혁명이었지만 이게 생산 단가가 40달러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0달러 이상의 가치는 유지가 쭉 되어야 셰일가스를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0달러 부근에 있고요. 대략 70달러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올랐던 최근 종목이 뭐가 있죠? 해운주들이 있죠. LNG선 하면은 유명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이죠. 한국이 LNG선 전체의 뭐 70% 이렇게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단순 선박이 아니라 이 가스를 움직이는 배는 아무래도 한국이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노르트 스트림? 노르 스트림? 그게 어쨌든 연결이 돼가지고 가스관으로 지금 뭐 독일로 공급을 한다라는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영국이 있고요, 아일랜드 있다고 치고, 여기 유럽이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 칩시다. 네, 유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프리카 있고, 뭐 러시아가 여기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 미국이 여기 또 이렇게 있죠. 네, 미국이 원래는 러시아가 여기로 이렇게 석유, 석유관을 배송을 했는데, 이게 끊기면 생각이 든 게 이거죠. 셰일가스를 캐가지고 이거를 유럽으로 보내자. 이게 대서양이죠. 네, 대서양으로 보내자라는 계획인 거고요. 그럼 LNG선이 많이 필요하겠네? 라고 한 거고, LNG선은 여기서 왔다 갔다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럽 내에 미국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일종의 검은 속내도 좀 반영이 됐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엮여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가지려고 하는 이 러시아, 그리고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면서 완충지대로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뭐 터키 이런 쪽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눈에 가시로 보고 있던 유럽 애들을 지금 가스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딱 나타나가지고 걱정 말어, 내가 셰일가스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품 부족 사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를 결정하는 건 선물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선물의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저희가 쉽게 좀 미래에 선제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요. 주식이라는 이런 뭐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들은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단순 급락하거나 뭐 급등하거나 이런 일보다는 이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까지 맞물려서 볼 것이다.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셰일가스 캐 준비해 그러고 있고요. 굴착기 모아 그러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빨리 우크라이나한테 가가지고 너네 항복 안 해? 이러는 상황이고요. 유럽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러시아 편인 듯 하면서 잘못하면 러시아에서는 이 유럽에서의 패권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가스의 패권이. 그러면 러시아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요. 지금 이대로면 러시아도 물가가 10에서 20% 정도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루블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충격도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푸틴이 뭐 사실상 90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근데 그게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아마도 2035년인가까지니까 뭐 84세까지 연임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푸틴이 제가 알기로 52년생인 걸로 아는데, 52년생이고요. 15년 정도를 뭐 더 헤쳐먹겠다. 뭐 어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오래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셰일가스가 이렇게 온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빨리 항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다. 돈바스 지역에 일부러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복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항복해라고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 좀 끌자. 좀 있으면 이쪽에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은 전부 다 우리 고객이야 라고 하는 미국의 숨은 좀 사악한 마음도 담겨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 결국에는요, 모든 이 전쟁이나 세계 국가들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익을 따지게 되고요. 그 이익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명분, 뭐 아니면 동맹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따졌다면 없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요. 사실상 돈을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좀 보시면 이 흐름을 좀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패권 다툼에서 가장 큰 돈이 걸려있는 건 가스다. 네, 가스 부분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가지고 나토 가입 포기 이거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 조약 내역을 보면요. 가입서 내역을 보면 분쟁 혹은 뭐 사회적으로 좀 혼란한 그런 나라들은 가입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미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러시아는 이 위기감을 조성해서 가스값을 최대한 올려서 먹으려는 거고 미국은 일로 어떻게든 진입을 해가지고 이쪽을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왜 기름이 아니라 가스인가? 라고 생각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이 기름이 경유가 있죠. 근데 지금 경유 디젤 차를 안 쓰죠. 이거를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매연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휘발유 있죠. 휘발유는 이제 가솔린을 쓰기는 쓰는데 이게 연비나 뭐 이런 게 딸려요.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이 이제 가스가 있죠.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환경오염이 뭐 경유에 비해서 20배 정도 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뭐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수준 혹은 뭐 낮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를 유럽에선 친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생각해보면 기름은 안 팔릴지 몰라도 가스는 좀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여러모로 지금 얘네들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미국이 그냥 확 쓸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한 제재를 딱 가해버리면 끝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셰일가스를 지금 뽑아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시간을 좀 벌고 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가격을 올려서 가스값을 좀 많이 벌고 이게 진짜 전쟁으로 가면 2천조 나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요. 지금 러시아는 가스값 올려서 버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돈 벌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토 가입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고 뭐 이런 정도의 명분 싸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서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돈바스 지역 정도는 좀 먹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러시아가 진군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거는 이만큼은 러시아가 먹을 수도 있겠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냥 평화적으로 예를 들어 이 돈바스 지역에서 투표만을 통해서 러시아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충지대로 남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들어왔고요. 이게 증시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상황이면요. 러시아가 여기서 난리 치다가 원하는 목표가 제가 볼 때 골든타임이 앞으로 일주일 낸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주말 이내일 것 같은데 그 안에 러시아가 원하는 거를 받으면 끝날 거고요. 단기간에 끝날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만큼까지 먹을 수도 있다. 크림반도 때 실제로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증시가 예전에 10% 정도 빠졌다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2018년도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죠. 뭐 저를 증시를 좀 낙관론으로 보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만큼 또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해서 상승 베팅을 하고 하락 베팅을 했을 때 상승 베팅한 사람이 승률이 90% 넘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좋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2018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하단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16% 정도 빠졌을 때 돌렸죠. 돌렸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시 하락을 하면서 대략 24%, 23%가
밀렸다. 나스닥 기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한 1, 2주 정도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왜 다르냐? 이 고점비로 봤을 때요. 저점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보통 10% 정도 빠진다 라는 논리에 맞춰서 보면요. 지금 어떤가요? 10% 빠졌습니다. 이게 자, 제가 자세히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을 때 금리 인상만으로 증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맞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요. 증시가 계속 밀렸고 현재 이 정도고요. 오늘 한 2% 정도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사실상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 빠지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전쟁이 한 번도 기회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막말로 지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시스템 모든 것들이 이 월가에서 움직이고 전 세계인들이 월가에 투자를 하는데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데 얘가 앞으로도 계속 쭉 하락해 버리면 미국 어쩔 건가요? 예를 들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리먼 사태처럼 하락을 해버리면 얘는 어떡할 거예요? 중국한테 그냥 따라잡힙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 사태 하나 때문에 중국과 경제가 단기간에 역전돼 버린다? 미국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주변국에 나눠주지 않았던 이유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감안을 해본다면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락폭이 20%예요. 그죠? 고점비 20% 정도 빠져 있고요. 대략 한 2%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20% 정도 빠졌던 구간이 어딨냐?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네, 뭐 10% 정도 약세 조정이었고요. 20%보다 많이 빠졌던 때는 코로나 때 한 번 있고요. 2018년도 한 번 있습니다. 2018년도는 왜 이렇게 됐냐? 중국과의 문제가 있었고요. 금리 문제가 같이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24%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그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10% 안팎 이 정도에 그쳤다. 또 2015년도 이때 같은 경우도 뭐 고점비로 봤을 때는 18% 정도 하락하고 그쳤고요. 이때 이제 무역 분쟁 뭐 관련 뭐가 있었는데 이때도 18%. 그럼 지금보다 덜 하락했었죠. 그러면 또 그 이전을 보면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코로나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빠졌다 라고 봐야 되고요. 2011년도인데 이때도 금융위기 때문에 난리를 칠 때인데도 지금처럼 빠진 적은 없었다. 그런 평균 하락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얼만큼 빠졌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겠는가 이거를 보시면 저는 답이 좀 나오실 거라고 사료도 했는데 금리 인상 때 리먼 사태 때 이때가 이제 50% 이렇게 부러지는 거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부러지는 이런 거를 우려하는 건데 지금 하락 요인이 금리나 경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크라이나예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지만 뭐 더 제가 차트를 안 봐도 아시겠지만 IT 버블과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세 가지. 코로나 사태 때 마이너스 30%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마이너스 50% 그리고 IT 버블 때 마이너스 70% 이렇게 빠졌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하락 요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그러면 이 IT 버블 그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럼 코로나 뭐 버블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크라이나 버블?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 때문에 이만큼 빠졌다?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또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쉬어갈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달려야 되는데요. 중국과의 경쟁을 계속해야 되고요. 경제 침체가 와서는 안 됩니다. 뭐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뭐 10몇 년, 16년 뭐 그렇게 차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봤고요. 제 경험과 또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또 금리 인상 때마다 증시가 얼마씩 빠졌는가 그걸 봤을 때 2018년도 빼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재가 2018년도 빼고는 그때도 18% 정도 빠진 상황에서 중국 문제 이런 걸로 더 빠졌던 건데 18년도를 제외하면 그 정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무조건 올라온다.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진짜 풀베팅을 하셔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영끌이라는 단어는 지금 딱 필요할 때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0년도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때 뭐 마이너스 50% 간다? 마이너스 뭐 70%까지 갈 거다. 그랬는데 30%에서 그쳤고요. 이게 돌려가지고 이제 턴을 한다는 게 불과 한두 달, 두 달, 석 달 만에 고점 탈환. 그죠? 자, 그러면 뭐 2018년도 당시도 보시면 저가 경신하고요. 한 달, 두 달 만에 탈환. 거의 탈환했죠. 거의 탈환을 했고 이게 24%, 23% 하락했을 때 저희는 지금 이미 20%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선으로 그어서 보면 지금 이미 20% 빠져 있습니다. 저희 상황이 오늘 것까지 반영되면 한 이 정도 돼요. 이미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더 빠진다? 글쎄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돌렸던 때가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 안에 그냥 바로 올라왔다라는 거고 또 그 이전 오늘 제 일부러 좀 길게 영상을 찍는데 2016년도 이때 금리 인상 때도 한 달, 두 달 그냥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한 달, 두 달 그죠? 그냥 올라왔습니다. 해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3개월 내 빠르면 진짜 한 달 내 근데 그냥 말씀드리면 전 3개월 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증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 정도를 본다면 6개월 정도 본다면 고점 탈환은 무조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히 드립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저는 금융 위기 때부터 리만 사태 때부터 주식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뭐 후쿠시마, 또 북한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겪어봤는데 지금이 제일 기회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또 추천으로 뵙겠습니다.